안녕하세요. 중년연애교습소의 예진쌤입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철철 나오게 만드는 부위를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 예진쌤이 스치기만 해도 부르르 떨게 될 정도로 예민한 부위를 선별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또 1등처럼 딱 6개의 부위를 알려드릴 테니 잘 기억하셨다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환상적인 스킨십을 선물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부위만 확실하게 공략하셔도 수강생 여러분의 섭녀를 확실하게 내 여자로 찜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권태기를 겪고 있는 부부라든지 평소에 단조로운 잠자리에 지루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오늘 알려드리는 부위를 잘 건드려주면 다시 불타오르실 수 있으니 꼭 시도해주세요.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남기고 싶은 말씀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예진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가지 부위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남자들이 정말로 잘 모르는 여자들의 비밀을 살짝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간결하게 소중히만 건드려도 바로바로 신호가 오지만 왜 여자는 이렇게 복잡할 정도로 까다로운 존재인지 답답해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인간의 진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데요. 남성은 특정한 중요 부위를 중심으로 신경세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수 있는 극소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중요 부위가 돌출형이 아니라서 남자보다는 덜 예민한 구조이며 특히나 특정 부위에만 예민한 신경세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 곳곳에 다양하게 예민한 부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위도 존재하고 개인차가 있어서 덜 예민한 부위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남자가 잘 파악하고 공략을 해줘야지 콩콩에 갈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여성이 본인의 입으로 이런 민감한 부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본인의 예민한 부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자도 많고 본인이 직접 예민한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꽤나 민망하고 문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난 후에 사랑하는 파트너의 부위를 하나씩 공략해주면서 예민한 부분을 공략해주시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환장하는 부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절의 안쪽 부분입니다. 관절의 안쪽은 신경계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반응이 오게 되는 예민한 부위입니다. 팔꿈치 안쪽과 무릎의 뒤쪽, 그리고 겨드랑이인데요. 이런 부위들은 평소에 누가 손으로 건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손길이 닿기만 해도 온몸의 전율이 돋게 되는 아주 훌륭한 부위입니다. 손끝을 이용해서 아주 천천히 자극하거나 깃털같이 부드러운 도구를 사용해서 자극을 준다면 상대방에게 신선하고 자극적인 느낌을 선사해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겨드랑이는 일반적으로 간지럽다는 인식이 있어서 성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어도 간지럼을 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분이 너무 웃고 집중을 못하신다면 겨드랑이는 넘어가 주시고 다른 관절 부위를 건드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여나 웃는 분위기가 계속 지속된다면 다시 진지하게 분위기를 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귓볼과 귓바퀴를 포함한 귀의 전체적인 부위를 건드려 주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누가 귀에 대고 속삭인다고 생각해 보시면 몸이 움츠려지실 정도로 예민하고 간지러운 느낌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렇게 귀는 짧은 상상만으로도 아주 예민한 신체 부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남자분들이 귀가 예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생각보다 공들여서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귀찮아서 귀를 건너뛰어 버리는 것인데요. 귀는 옷을 벗지 않아도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주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생략하고 지나치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귀에는 아주 많은 감각 수용체가 분포되어 있고 모든 신경의 말단이 모여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귀를 잘 건드려 주시면 여성분께 아주 쉽게 홍콩행 티켓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분에게 야릇한 분위기의 멘트를 속삭여 주시면 여자는 찌릿하면서도 간지러운 느낌이 확 들게 되면서 몸에 열이 후끈 달아오를 텐데요. 이때 귓바퀴와 귓볼을 부드럽게 잘 공략해 주시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세 번째 부위는 목의 뒷부분인데요. 두 번째로 알려드린 귀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같이 건드려주면 좋은 부위입니다. 목도 귀처럼 옷으로 가려지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터치를 하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특히나 목이 예민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목을 공략할 때에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사랑스럽게 넘겨주면서 자연스럽게 목의 뒷부분부터 입맞춰주세요. 그 뒤에는 여성분의 반응을 체크하면서 선호하시는 방식으로 더욱더 자극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요. 드라큘라가 나오는 영화를 떠올려 보시면 여자의 가녀린 목을 건드려서 흡혈을 하는 드라큘라의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요. 이 장면을 보고 여성이 성적으로 자극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레몬을 생각하면 바로 입안에 침이 고이듯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목을 예민한 부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큘라의 장면만 봐도 자신도 모르게 성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밤에는 꼭 드라큘라처럼 여성분의 목에 입맞춤해 주시면서 이빨을 이용하여 살짝 깨물어 보세요. 여성분이 깜짝 놀라면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 느낌에 자신도 모르는 흥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있어요. 너무 강도를 세게 해서 물게 되면 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통증이 크게 올 수도 있으니 꼭 힘 조절을 해주세요. 네 번째 부위는 입술입니다. 입술은 얼굴의 부위에서 코처럼 돌출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입술은 피부가 연하기 때문에 살짝 상처가 나도 피가 날 정도로 다른 피부에 비해 훨씬 연하고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처럼 예민한 신체 부위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신경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키스만 잘해도 엄청나게 예민한 부위를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자극하는 방법은 뽀뽀나 키스 등 정말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입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입술이 아닌 입술 주변부터 뽀뽀를 해주시면서 여성의 기대하는 마음을 올려놓으시고 다음 스킨십을 시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커플이나 부부의 경우에는 입맞춤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만 건드려도 크게 반응이 오는 입술을 건너뛰지 마시고 뽀뽀나 키스를 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가슴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당연히 가슴은 예민한 부위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것을 어떻게 터치해야지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대충 터치하고 끝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슴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많이 예민한 만큼 통증 또한 심하게 올 수 있는 부위인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슴이 클수록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에 작은 가슴보다 훨씬 둔감한 편인데요. 한국의 여성은 평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가슴이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자극을 하시면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서 터치를 하셔야지 통증 없이 쾌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허벅지입니다. 하체는 꽤나 예민한 부위지만 터치를 하실 때에는 제일 마지막에 시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자극을 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강한 자극을 주게 되면 다른 부위의 자극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터치를 하시려면 무릎의 뒤쪽 편을 건드리다가
허벅지를 건드려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여자도 기대감이 커지면서 본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허벅지 한쪽은 매우 예민하고 여자의 동굴과도 가까운 부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잠자리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꼭 건드려 주셔야지 여성도 머릿속에서 다음 스킨십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고 더욱더 분위기가 흥미진진해지는 부위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건드리기만 해도 환장하는 6가지 부위. 첫 번째는 관절의 안쪽, 두 번째는 귀, 세 번째는 목의 뒷부분, 네 번째는 입술, 다섯 번째는 가슴, 여섯 번째는 허벅지입니다. 꼭 숙지하셔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과 행복한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중년연애 교습소의 예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제 가족은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했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 둥근 사람이었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여동생도 그랬죠. 저는 체구가 있는 편이라 순한 성향임에도 친구들과는 원만하게 잘 지냈어요. 친구들이 함부로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죠. 그런데 여동생은 많은 따돌림을 당했어요. 여동생을 괴롭히던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주동자인 지연이는 여동생에게 유독 심하게 굴었어요.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여동생이 급식을 받으러 가는 길에 일부러 앞을 막아섰어요. 지연이는 여동생을 바라보며 아, 내가 입은 옷 어디서 산 거야? 너무 촌스러워서 눈 아프거든? 일하며 비아냥거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같이 웃으며 동조하자 여동생은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이는 그런 여동생의 반응을 즐기는 듯 더욱 기세를 올려서 너 오늘 세수는 하고 왔어? 냄새 나는 거 같은데? 라며 코를 막고 일부러 크게 웃었어요. 또 어떤 날은 교과서와 노트가 없어져서 수업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지연이가 자기 자리에서 여동생의 교과서를 들고 손가락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다가가자 지연이는 이거 내 거야? 어쩌면 이렇게 허술하게 두고 다녀? 조심하지 그랬어. 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여동생이 주우려 다가가면 지연이는 발로 밀어내며 웃었고 주변 친구들도 재미있다는 듯 같이 웃었어요. 결국 여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책을 다시 주워야 했죠. 가장 심했던 날은 체육 시간이 끝난 후였어요. 지연이는 일부러 여동생의 운동화를 물이 고인 곳에 던져버렸어요. 여동생이 놀라서 왜 그래?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물어봤지만 지연이는 여유롭게 아, 미안 실수했어. 라며 건성으로 말하고 돌아섰어요. 여동생은 젖은 운동화를 꺼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여동생은 학교에서의 시간이 고통스러워졌고 집에 돌아와서는 무기력하게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동생은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가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부터 얼굴이 창백해지고 긴장한 듯 손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을 보이곤 했죠.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여동생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동생은 점점 학교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려고 하면 손이 떨리고 교과서를 펴기도 전에 눈물이 고이곤 했어요.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도 한숨을 쉬며 잠을 설치고 아침이 되면 피곤하고 지친 얼굴로 일어나곤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여동생은 결국 부모님 앞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학교에 가기 너무 힘들어요. 나 자퇴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이유를 물었지만 여동생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다시는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여동생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여동생은 그저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말하는 내내 여동생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고통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여동생은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홀가분한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조용해졌고 웃음을 잃어갔어요. 가족들은 여동생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여동생은 자퇴 후 긴 시간을 방 안에 머물며 지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천천히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해주자 여동생은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은 조용히 다가와 검정고시를 보고 싶어요. 저도 제 삶을 찾아야죠. 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랐지만 진심으로 응원해 주기로 했죠. 여동생은 학교에서 겪은 어려움 때문에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며 책을 펼쳤어요. 때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런 여동생을 위해 응원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죠. 검정고시 당일 여동생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어요. 시험지를 마주하는 동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차분히 문제를 풀어나가며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결국 좋은 성적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함께 기뻐하며 여동생을 축하했고 그동안의 노력을 함께 나눴어요. 합격 후 여동생은 대학 진학도 결심했어요.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서 조금씩 여동생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동생은 오랜 시간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고 예전처럼 마음껏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며 어울리는 일상 속에서 여동생은 자신을 조금씩 더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여동생의 모습을 보니 가족들은 참으로 뿌듯했어요. 예전에 힘들었던 시간이 멀게 느껴질 정도로 여동생은 이제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지내고 있었고 밝은 미래를 꿈꾸는 평범한 대학생이 되었어요.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후 많은 이력서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며 노력 끝에 마침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의 여동생은 부서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성실한 모습으로 인정받았죠. 매일 아침 단정한 셔츠와 스커트를 입고 밝은 미소로 출근하는 여동생의 모습은 과거의 힘들었던 시기를 넘어서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차근차근 성장해가는 모습에 가족들도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직장에서 일하며 여동생은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었어요. 여동생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남자였죠. 그 남자는 여동생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처음에는 직장 내 행사에서 만나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끌리며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여동생과 그 남자는 함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어요. 가끔은 둘이서 요리를 해 먹으며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여동생이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면서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동생이 어린 시절 겪은 상처나 고통을 이야기하면 그 남자는 조용히 여동생의 손을 잡아주며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지금의 너를 난 진심으로 존경해.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에 여동생은 감동하며 자연스레 웃음을 지었죠. 여동생은 직장에서도 사랑받는 동료로 연인에게는 소중한 사람으로 자리 잡으며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갔어요.
그렇게 여동생은 안정된 삶을 살아가며 예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모습으로 하루하루 새로운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동생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이제 여동생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동생과 남자친구는 오랜 사랑을 이어오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여동생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 섰어요. 과거의 힘든 기억은 희미하게 남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여동생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여동생은 다정한 눈빛으로 손을 맞잡으며 정말 여기까지 와서 다행이야. 여러분 덕분에 행복해질 수 있었어. 라고 속삭였어요.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죠. 결혼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사랑과 존경을 담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여동생 역시 미소로 답했어요.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랑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고 하객들도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 후 여동생과 남편은 아늑하고 작은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생활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소박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냈어요. 아침이면 여동생이 정성껏 차려준 식탁에서 함께 아침을 먹고 출근 전 서로를 응원하며 짧은 인사를 나누었죠.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여동생이 만든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일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어요. 주말이면 여동생과 남편은 가까운 공원이나 시장을 함께 다니며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했어요. 비 오는 날에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둘이서 책을 읽거나 여동생이 좋아하는 낙서를 함께하며 웃기도 했어요. 그들만의 평온한 일상 속에서 여동생은 점점 더 밝아졌고 과거의 상처는 점점 희미해졌죠. 가족들은 여동생이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따뜻한 가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동생은 삶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결혼 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이제 자연스레 나에게로 눈길을 돌렸어요. 부모님은 가끔씩 은근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죠.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이제 내 나이도 있으니 가정을 꾸릴 때가 된 것 같지 않니?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부모님의 기대 섞인 시선은 점점 더 자주 느껴졌어요. 여동생이 집에 들러 남편과의 행복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부모님은 은근히 내 눈치를 보며 한마디 덧붙이곤 했어요.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여동생 역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으며 오빠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다정하게 응원했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특히 여동생의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을 때는 친척들까지 나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 동생도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너도 그럴 때가 되지 않았냐? 라며 웃음 섞인 채로 던지는 말들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 부모님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나에게 조심스레 소개팅을 권하기도 했어요. 이번에 좋은 사람 있다고 하시더라. 시간 되면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라며 진지하게 권유하시는 모습에 나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응원과 기대가 느껴지면서 나도 이제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차 깊어졌죠. 소개를 통해 만난 그 여자는 첫인상부터 따뜻하고 맑은 느낌을 주었어요. 약속 장소에 들어서며 눈에 띈 그녀는 은은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주변 분위기까지 화사하게 만드는 느낌이었죠. 밝은 눈동자와 환한 미소가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 했어요. 처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그녀는 살짝 긴장한 듯 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말할 때마다 손짓과 표정에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다정했으며 대화 중간중간 그녀가 소소한 농담을 던지며 웃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죠. 또한 그녀는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고 때로는 감탄하고 웃어주기도 했죠. 그 모습에서 그녀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말이 오갈수록 긴장이 풀리면서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단순히 예쁘고 맑은 외모뿐 아니라 그녀의 진솔함과 긍정적인 성격이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약속이 끝날 무렵 그녀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아마 그날 내내 마음속에 그녀의 밝은 미소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녀와의 첫 만남 이후 저는 그녀에게 마음이 크게 끌렸어요. 그날 이후로도 그녀의 맑고 환한 미소가 자꾸만 떠오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나곤 했죠. 그래서 용기 내어 그녀에게 연락을 자주 하고 작은 일상 이야기나 그녀가 좋아할 만한 얘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는데 멀리서 그녀가 밝게 웃으며 다가오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 앞에 앉아 마음을 다해 우리 조금 더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 기분 좋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늘 제 옆에서 소소한 일상 속의 기쁨을 함께 나눠줬고 평범한 하루도 그녀와 함께라면 특별한 순간이 되었죠. 데이트할 때마다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농담과 따뜻한 미소는 저에게 늘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도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어요.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소중한 일상 속 한 부분이 되었고 저는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마다 더욱더 깊이 사랑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곁에서 따뜻한 사랑을 키워가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자친구와 평소처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의 학창시절 얘기를 꺼내며 웃고 있었는데 그녀가 중학교 이야기를 하던 중 문득 동생 생각이 떠올랐죠. 너 신월중학교 나왔다고 했지? 우리 동생도 거기 나왔어. 너랑 나이도 같을 텐데 혹시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여자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미소가 사라진 채 말이 줄어들었어요. 평소 활발하게 이야기하던 그녀였는데 이번엔 잠시 눈을 피하며 말문을 닫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나서야 그녀가 입을 열었죠. 아, 글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는 시선을 여기저기 돌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고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 밝고 적극적인 모습과는 사뭇 달라서 당황스러웠지만 괜히 더 캐묻기는 어려웠어요. 한동안 그녀는 말을 아끼며 불편해하는 듯 했어요. 왠지 모르게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고 그녀의 반응에 저 역시 복잡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침묵에 저는 아마도 학창시절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나 싶어 이야기를 슬쩍 다른 주제로 돌렸어요. 그녀도 다행히 안도한 듯 미소를 되찾으며 다시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죠. 데이트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뭔가 마음에 걸려서 동생에게 여자친구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혹시 이 사람 알아?
너랑 같은 학교 나왔다던데. 라고 말하자 동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이름인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동생의 무심한 반응에 살짝 의아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정말 모르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동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아니야, 진짜 모르는 사람 같아. 그런 이름 가진 애는 기억이 안 나네. 라며 가볍게 웃으며 말을 맺었어요. 저는 그런 동생의 태도에 조금 안심하면서도 왜 여자친구가 그토록 불편해했는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남았죠. 여자친구와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밝은 웃음과 다정한 말투, 그리고 저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마음에 어느새 깊이 빠져들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이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프로포즈를 준비한 날, 그녀와 자주 가던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밤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주변은 고요해서 오직 우리 둘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걸어가던 중 제가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죠. 너와 함께라면 어떤 하루도 특별해지고 어떤 순간도 더 소중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 저는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말했어요. 평생 함께 웃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가가 촉촉해지며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우리 둘만의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고 이제 그녀와 함께할 미래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프로포즈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가족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부모님은 물론 동생도 오빠 드디어 가는구나. 너무 축하해. 오빠도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라며 환하게 웃었고 가족들 모두가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그런 따뜻한 반응에 저 역시 감동을 느끼며 결혼 준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아늑한 분위기의 한정식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녀와 나란히 앉아 있는데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긴장되었지만 그녀가 옆에서 살짝 손을 잡아주며 미소 지어줘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상견례가 시작되자 양가 부모님은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녀의 부모님께 우리 자식을 위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고 그녀의 부모님 역시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려 보여서 너무 기쁩니다. 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대화는 결혼 준비와 두 사람의 어릴 적 이야기를 포함해 자연스럽고 유쾌하게 이어졌어요. 식사를 마칠 때쯤 두 부모님은 서로 덕담을 나누며 이 결혼이 참 좋은 인연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셨어요. 그녀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갈 미래가 더욱 실감났어요.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상견례 장소의 문이 열리며 제 동생과 동생의 남편이 들어왔어요. 길이 막혀서 늦었다며 죄송하다는 인사와 함께 동생은 급히 들어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약간의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양가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죠. 저희 부모님은 반갑게 동생과 남편을 맞이하며 그동안 안부를 물었고 그녀의 부모님도 따뜻하게 웃으며 아유,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만나 뵈어서 기쁘네요. 라고 화답하셨어요. 동생과 남편은 자리한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인사를 마친 후 우리 테이블에 앉아 분위기에 녹아들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동생의 등장에
여자친구는 순간 눈이 커지며 표정이 굳었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자리를 고쳐 앉았고 긴장한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동생 역시 처음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살짝 놀란 듯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곧 표정을 추스르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짧은 침묵이 지나고 모두가 담담하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여자친구와 동생 사이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그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걱정되어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둘 사이의 미묘한 반응이 마음에 남아 있었죠. 갑자기 동생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모두가 순간 당황하며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저는 무슨 일인지 급히 따라 나갔어요. 복도에 서 있는 동생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라며 다가가자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의 여자친구가 바로 나를 학창시절 내내 괴롭히던 지연이야. 기억나지 않아?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황망한 얼굴로 다시 한번 물었죠. 뭐 지연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수연인데. 그러자 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어요. 이름을 바꾼 거야, 개명한 거라고. 내가 기억 못할까봐? 그 눈빛, 그 표정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동생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그 말은 마치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상견례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녀가 동생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제서야 실감할 수 있었죠. 동생을 진정시키며 잠깐 밖에서 기다려줘. 내가 알아보고 올게. 라고 말한 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왔어요. 여자친구와 그녀의 부모님은 저와 동생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다소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향해 묻기 시작했어요. 죄송한데 혹시 수연 씨가 개명한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순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후 그녀의 어머니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여자친구는 잠시 얼어붙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며 침묵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분위기는 더욱 무겁고 불편해졌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머뭇거리며 사실 수연이가 예전엔 지연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예전의 일들을 잊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해서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동생의 고통이 담긴 말과 여자친구의 새로운 삶이 얽혀들면서 상견례 자리는 더 이상 평범한 가족의 만남이 아닌 과거와 마주해야 하는 복잡한 순간이 되어버렸음을 느꼈어요. 제가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개명 사실을 확인하고 나자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저희 부모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부모님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셨고 상황을 이해한 순간 깊은 실망과 분노의 표정으로 수연 씨와 그녀의 부모님을 바라보셨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당한 상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수연 씨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삶을 잃을 뻔했어요. 수연 씨의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고 수연 씨 역시 얼굴이 창백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결혼은 도저히 이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온 진실에 우리 아이의 아픔을 떠올리게 한 사실에 대해 용서할 수 없어요. 부모님은 그 말을 남기고 저를 쳐다보며 가자시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저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따라 나섰고 뒷자리에서 당황한 수연 씨와 그녀의 부모님이 저희를 붙잡지도 못한 채 굳어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모님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후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수연이를 바라보았어요. 수연이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며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차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길 수가 있어? 라고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어요. 수연이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어요. 내 동생이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었어? 제 말에 수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미 상처와 분노가 뒤섞인 제 마음은 멈출 수 없었어요. 개명했다고 과거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 너에게는 잊힌 기억일지 몰라도 우리 가족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야. 수연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며 미안해, 정말. 그때는 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으려 했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마지막 말을 남겼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며 문을 나서자마자 제 안에 깊게 묻어두었던 실망과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와 수연이 뒤에서 따라오며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손을 뿌리치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깨문 수연이를 보자 차마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끝내자. 너랑 너는 이어질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수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어렸고, 그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족이 겪은 상처가 가볍지 않아. 내 동생에게 준 아픔을 생각하면 너와의 추억도 다 의미 없어진다. 마지막으로 차갑게 그녀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어요.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내가 내 인생에 남긴 기억도 여기서 끝이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며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멀리 들려왔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마음속엔 허전함이 몰려왔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고 그렇게 수연이와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은 방으로 들어가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주저앉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에 부모님과 저는 더 큰 슬픔과 분노가 밀려왔고 어떻게든 동생의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어머니는 동생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는 괜찮아. 내 옆에는 항상 우리가 있어. 힘들었던 일은 다 지나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동생은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그런 동생의 등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그녀가 안정되길 기다렸어요. 아버지 역시 눈가가 붉어지며 너, 이제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우리 모두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동생 앞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미안해. 내가 다시 이런 아픔을 겪게 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널 지켜줄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동생은 눈물을 닦아내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고 방 안에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진심과 위로가 흘러갔어요. 그날 밤 우리는 동생 곁을 떠나지 않으며 함께 아픔을 나누었고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동생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 울고 또 위로하며 그날의 상처를 다독여 주었어요. 동생의 남편이 늦은 밤 동생을 데리러 집에 왔어요. 동생은 여전히 힘들어했지만 남편이 다정하게 그녀를 감싸 안고 다독이며 나와 함께 가자. 혼자 아파하지 않게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하자 동생은 안심한 듯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가족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동생의 평안과 회복을 빌었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부모님과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을 전했어요. 이제는 다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가족을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부모님은 묵묵히 제 말을 들으시더니 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라. 아들, 너도 행복해야지. 내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다니.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다. 그 말에 저도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아픔을 딛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행복한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40대 남성입니다. 변호사 아내와 7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대기업에 취직했고 아내는 대학을 다니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느라 남들하는 데이트를 다 못했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저는 늘 바빴어요. 대기업의 업무는 생각보다 치열했고 매일 야근이 이어졌지만 그와 동시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내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스터디 공간조차 확보하기 힘들었죠. 제가 그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필요한 교재를 사주고 노트북도 마련해줬어요. 퇴근 후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녀의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자취방은 낡고 좁았지만 아내에게는 소중한 공부 공간이었죠. 가끔씩 식사를 거르는 그녀가 걱정돼서 도시락을 사들고 방문하곤 했어요. 그녀는 그때마다 미안해하며 저를 반겼죠. 고마워. 정말 너 덕분에 힘이 난다. 는 그녀의 말에 피로가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주말이면 친구들은 여가를 즐기고 데이트를 하러 나갔지만 저는 아내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그녀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데이트다운 데이트는 꿈도 꾸지 못했죠. 시험이 다가오면 더욱 신경이 곤두서는 그녀의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며 과일을 손질해 가져다 주거나 시험 자료를 복사해 놓곤 했어요. 아내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대한 서포트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때로 지쳐 보이는 그녀를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지만 그녀가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꿈을 이룬다면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이 의미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의 힘든 표정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이겨낼 수 있기를, 언젠가 편안한 날들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아내는 사법고시가 끝나기만 하면 그동안 못했던 데이트를 하자고 자주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긴장이 서려 있었지만 그 말에는 항상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죠. 시험만 끝나면 우리 제대로 데이트하자. 바닷가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먹으러 가자. 그녀는 시험 준비에 지쳐 있을 때마다 그런 약속을 하며 웃었어요. 마치 그 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죠. 시험이 끝나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다음 주말에는 어디 갈까? 눈에 빛나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저도 덩달아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그저 도서관에서 책만 넘기고 자취방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는 게 전부였지만 이제는 한껏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올수록 자신이 사법고시에 통과하고 나면 진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어요. 발표 당일 아침 손을 꼭 잡고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죠. 그리고 화면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떴을 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안겼어요. 이제 우리 정말 마음껏 놀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기쁨이 뒤섞여 있었고 그 순간 우리는 앞으로 함께할 수많은 데이트를 약속했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아내와 저는 마치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걸 다 풀어내듯 정말 원없이 놀았죠. 아내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이 생긴 것이 마냥 기쁜지
어디로든 가고 싶어 했어요. 첫 번째로 떠난 여행은 바다였어요. 평소엔 책상 앞에서 긴장으로 굳어있던 그녀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을 때 제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를 들었고 모래사장에서 서로를 향해 물을 튀기며 장난을 쳤어요. 이런 게 데이트지. 아내가 웃으며 외쳤을 때 마치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도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즐겼어요. 예전에는 간단한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는데 이제는 그녀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기도 하고 전통 한정식집에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즐기기도 했어요. 그녀는 새로운 음식을 맛볼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걸 그동안 왜 몰랐지? 하며 감탄하곤 했죠. 놀이공원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즐겼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며 소리도 지르고 관람차를 타고 높은 곳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정말 꿈만 같아. 라고 말했죠. 그 말에 저도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데이트를 하며 둘만의 추억이 하나둘 쌓였고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아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법연수원에 가기 전까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싶어. 라며 계획을 세웠고 저는 그런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즐겼어요. 그렇게 우리는 원 없이 놀았고 아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죠. 즐겁게 보냈던 그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아내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날 우리는 함께했던 추억들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죠. 연수원 생활이 시작되자 아내는 또다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공부하는 그녀의 모습은 사법고시 때와 다름없었지만 이번에는 더 단단해진 결의와 자신감이 보였어요. 연수원에서의 삶은 이전보다 더 바쁘고 힘들었지만 아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험이 다가오면 매일 새벽까지 불을 켜놓고 책을 놓지 않았고 학습량이 많아 지칠 법도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를 보여줬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연수원 성적이 발표되었을 때 아내는 반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받았어요. 주변 동료들은 그녀의 노력을 알고 있었기에 모두 축하해줬고 아내는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은 기분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드디어 해냈어. 라며 저를 꼭 안았을 때 저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웠어요. 이후 아내는 최고의 로펌에 당당히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도 한동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짓다가 기쁨이 밀려오자 밝게 웃었죠. 이제 정말 시작이야.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 라고 말하던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빛났어요. 그렇게 아내는 사법연수원에서의 고된 시간을 이겨내고 꿈에 그리던 로펌에서 변호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어요. 아내는 로펌에 합격한 후 이제 본격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과 설렘 속에서도 그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로펌에 들어가면 한동안 정말 바쁠 거야. 사건마다 긴박한 일정에 쫓기고 주말도 없을지도 몰라. 우리 결혼식을 빨리 올리자. 그래야 그나마 여유가 있을 때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진지한 얼굴로 제게 말을 건넸어요. 그제야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서로의 꿈을 위해 달려왔고 이제는 결혼이라는 또 다른 시작을 함께할 시간이었죠. 아내의 말에 저도 결심을 굳혔어요. 그래, 우리 빨리 결혼하자. 준비하느라 바쁘겠지만 너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도 행복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서둘러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식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되었어요. 예복을 맞추고 웨딩 촬영을 하고 식장도 예약했죠.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드레스와 예복을 고르고 초대할 사람들을 리스트에 올리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짧았지만 정말 소중했어요. 결혼식 날이 가까워질수록
아내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엿보였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했고, 저는 눈이 부시도록 환하게 웃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함께한 시간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자. 라고 속삭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이제 부부로서 서로의 곁에 서게 되었어요. 로펌에 들어가게 될 아내를 위해 준비된 짧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그녀는 곧바로 새로운 일에 몰두해야 했지만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서로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다짐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바쁘게 살아갔어요. 아내는 로펌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저 역시 회사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냈죠. 그러던 중 아내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꿈꾸던 일이었고 우리는 설렘과 기쁨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 기쁨을 뒤로한 채 여전히 일에 몰두했어요. 임신 초기에는 아내의 몸이 크게 변화하지 않아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을 했어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변호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속해서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있곤 했죠. 저는 종종 아내에게 조금 쉬어가면서 일해도 돼. 너도 이제는 몸을 생각해야 해.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그저 미소 지으며 괜찮아. 나 아직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면서도 아내는 사건 준비와 회의, 서류 작업으로 분주했어요. 점심시간마다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쉴 새 없이 업무를 이어갔죠. 어느 날 밤 아내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와 피곤해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쉬며 배를 어루만졌어요. 아가야,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낼게. 우리 조금만 더 견디자. 라고 속삭이던 그녀의 모습은 눈물겹도록 애틋했어요. 임신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고 헌신적인 사람인지 새삼 느꼈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는 그녀를 위해 야식을 챙겨주고 주말이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잠시나마 피로를 덜어주고 싶었죠. 그렇게 아내는 점점 커져가는 배와 함께 일을 이어갔어요. 때로는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아이와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어요. 회사에서 동기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모습은 저와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아침 회의 때마다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등장하는 동기들은 언제나 깔끔한 모습이었죠. 얼굴에 피곤한 기색도 없고 다들 안색이 밝아 보여서 뭔가 여유롭다는 느낌을 줬어요. 아내가 아침마다 챙겨줘서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있지. 라며 동기들은 농담 섞인 자랑을 하곤 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조금 쓰렸어요. 제 옷은 매번 급하게 다림질하느라 완벽하게 주름이 펴지지 않았고 피로에 찌든 얼굴을 거울에서 볼 때마다 동기들의 모습이 부러워졌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러 갈 때 동기들은 우리 아내가 오늘 아침에 건강식 챙겨줬어. 덕분에 힘이 나더라. 라며 웃으며 말했어요. 반면 저는 아내가 워낙 바빠서 서로 아침 식사는커녕 얼굴조차 제대로 볼 시간도 없는 날이 많았죠. 가끔은 동기들이 부러워하는 눈길로 저를 바라보는 순간도 있었어요. 너도 참 힘들겠다. 아내가 변호사라 바쁘니까 내가 많이 신경 써야 할 텐데. 라고 걱정스럽게 말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저 스스로가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동기들은 집에서 아내의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챙김을 받으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아내의 성공을 위해 서로가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게 했지만 아내가 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힘이 되었어요.
아내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월급 날마다 들어오는 아내의 수입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유를 주었죠. 집은 도심 속에 넓고 쾌적한 아파트였고, 인테리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밀 수 있었어요. 거실 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아내와 제가 함께 노력해 얻은 결과라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주말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거나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날 여유도 있었죠. 아내는 바쁜 와중에도 좋은 차를 구입해 주거나 저의 취미 생활을 위한 고급 장비를 마련해 주기도 했어요. 덕분에 회사 동기들 앞에서도 나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죠.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니까 나도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아이를 위한 준비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었어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 고급 유모차와 아기용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아이의 방도 예쁘게 꾸몄죠. 아내와 함께 유아용 가구를 고르고 벽지 색깔을 정할 때마다 행복한 상상을 하며 웃음을 지을 수 있었어요. 물론 아내가 바쁘게 일하다 보니 함께하는 시간은 부족했지만 덕분에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그 점이 큰 위안이 되었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남들처럼 돈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정말 다행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어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부터 우리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로펌의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기 어려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집에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어요. 도우미가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를 돌봐주기는 했지만 아이와의 추억을 쌓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아이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가 열리거나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아내는 늘 일이 많아서 참석하지 못했어요. 대신 제가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행사에 참석했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웃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무대 아래에 앉아 있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들 사이에서 혼자 있는 제 모습이 왠지 외로웠어요. 다른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함께 박수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만 혼자 외롭게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유치원 행사에 갈 때마다 아이는 엄마는 왜 안 와?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저는 엄마가 일이 많아서 못 오는 거야. 엄마도 오고 싶어 할 거야. 라고 설명했지만 아이의 표정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아이가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부모님을 소개할 때에도 다른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의 손을 함께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이가 잠시 시무룩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이런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그녀는 그래서 도우미를 고용했잖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 우리 둘 다 일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아?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아이와의 추억을 도우미가 대신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육아와 관련된 일로 갈등이 깊어져만 갔죠. 아내는 로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승승장구했고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도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유명 법률 프로그램에 나와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말하는 모습은 점점 더 자주 볼 수 있었죠.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유명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수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늘 늦었고 가끔씩은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죠. 주말에도 스케줄이 잡히거나 중요한 사건 준비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어요. 저는 아내가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아이도 엄마의 부재를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엄마가 지금 많이 바빠서 그래. 곧 돌아올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스스로도 점점 이 말이 빈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잠자리도 점점 소원해졌어요. 아내와 나란히 누워 대화를 나누는 시간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제는 서로 손끝조차 스치지 않은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아내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먼저 잠들거나 퇴근 후에도 바로 서재에 들어가 일하곤 했어요. 침대 한편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정말 부부가 맞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아내의 성공이 커질수록 우리 가족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명성 높은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집안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나는 외로움과 불안함 속에서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죠. 아내는 자신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도우미에게 더 높은 급여를 제안하며 가사일 뿐 아니라 아들을 돌보는 일까지 적극적으로 부탁했어요. 도우미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고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죠. 그녀는 단순히 집안일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아이의 유치원 행사와 학부모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유치원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나 운동회 같은 행사 때면 도우미는 늘 아들 곁에서 웃으며 응원했고 저와 함께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도 자기 옆에 누군가가 있어준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도우미는 아이가 준비한 재롱잔치를 보며 열심히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기록했고 행사 후에는 아이와 함께 간식도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진짜 엄마처럼 자연스러워 보일 때도 있었죠. 저도 도우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거나 데리러 갈 때 도우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죠. 도우미는 아이의 성격과 기호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내와는 다른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도우미는 아이의 숙제나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며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이어질수록 저는 마음 한편에서 미묘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우미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고 우리는 점점 더 부부로서의 일상을 잃어가고 있었죠. 아내는 일을 핑계로 그저 도우미에게 맡기고 있었고 그럴수록 우리 가정의 모습은 점점 더 어긋나는 것만 같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이 지속되다 보니 도우미의 존재는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가사와 육아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죠.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도우미는 마치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사소한 배려나 다정한 미소가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편안함과 따뜻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죠. 아이의 유치원 행사에 함께 가거나 집안일을 함께 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녀와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나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어느새 그녀와의 시간에서 묘한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 감정은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나 친밀감이었지만 점점 깊어지면서 사랑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해갔어요. 어느 날 도우미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던 중 그녀가 웃으며 이야기를 건넸을 때 나는 문득 그녀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시선에서 느껴지는 여자의 매력은 내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일깨웠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런 감정이 생길수록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랜 외로움 속에서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위로와 따뜻함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그 감정은 나에게 큰 갈등을 안겨주었고 도우미를 바라보는 눈빛은 점점 더 달라지고 있었죠. 그렇게 도우미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내와의 데이트를 도우미를 통해 하게 되었고, 외로움이 충족되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아내와 연애하는 3년과 결혼 후 8년 총 11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도우미와의 관계가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집에 와도 별다른 대화 없이 잠만 잤어요. 너무 바빠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 하루는 도우미와 아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놀러 갔어요. 아들은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 나 여기 있는 놀이기구 다 타도 돼? 그럼 우리 민준이 타고 싶은 거 다 타도 돼.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도 돼. 이야, 신난다. 아빠 최고, 도우미, 이모 최고. 그날만큼은 모든 상황을 잊고 아들과 최선을 다해 놀아줬어요. 회사 동료들은 항상 얘기했어요. 자네 아내 같은 여자 있으면 정말 하느님처럼 모시고 살 자신 있어. 돈 엄청 많이 벌어줘. 얼굴 예뻐. 똑똑해. 정말 너는 복 받았어. 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도우미와 아들과 신나게 놀고 집에 들어왔어요. 도우미는 집에서 아내처럼 제 뒷바라지를 엄청 열심히 해주었고, 제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귀 기울여 줬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다 그녀와 아이를 갖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내에게 어떻게 숨기지? 하며 매일매일 괴롭게 있다가 배가 불러올 때쯤 그녀에게 잠시 일을 그만두고 있으라 말했어요. 그리고 아내와는 머지않은 시간에 이혼을 한 후 찾아가겠다고 했죠. 아내가 변호사이기에 이런 상황을 잘못 들켰다가는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지게 뻔했으니 말이죠. 저도 제 잘못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거란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삶을 이렇게는 살기 싫었어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그녀를 찾아가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아이를 낳게 잘 도와주고 그녀가 힘들지 않게 경제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었어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여보와의 결혼 생활을 그만뒀으면 해. 여보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와 우리 아들에게 정서적으로 너무 못해줬던 것 같아. 나 많이 지쳤어. 여보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힘들 것 같아. 라고 하자 아내는 황당한 답변을 했죠. 그래, 그렇게 하자. 나는 내 커리어가 무너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매번 여보랑 아들에게 미안한 감정 갖는 것도 싫고 내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들도 여보가 키우는 조건으로 재산의 반을 내줄게. 그리고 월 1,000만 원씩 양육비도 보내줄게. 이렇게 합의하는 걸로 하자. 괜찮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제안이었죠. 그렇게 협의 이혼을 하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그녀를 만나러 갔어요. 그녀는 무척 행복해했고 아들도 너무 만족했어요. 제가 버는 돈의 양육비 그리고 큰 재산의 반을 받고 엄청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TV에서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지금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